안녕하세요. 저는 사업하며 아들을 하나 키우는 40대 여성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눈물로 베개를 적시던 사람이기도 하죠. 오늘 저는 그 시절의 아찔했던 경험을 털어놓고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분들에게 통쾌한 대리만족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악인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보여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집안의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화려한 남편의 배경에 비해 저는 한없이 평범한 서민 가정에서 자랐죠. 거기다 대학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어요. 대학 1학년 때 친정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하신 인쇄소가 갑자기 망하며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고 일을 그만두셨거든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친정엄마가 암 판정받고 수술하시며 갑자기 가세가 기울었네요. 시댁에서는 당연히 결혼을 반대했지만 남편이 얼마나 기를 쓰고 고집을 부렸는지 간신히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손을 잡고 기쁨의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하지만 그 결혼이 제 눈체가 찌르는 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의 격한 반항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를 맡게 된 시어머니가 이를 갈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모든 순간이 악몽 같았습니다. 매일같이 전화해 다양한 잔소리와 욕으로 절 부려먹던 시어머니가 급기야 이런 말씀을 꺼내셨거든요. 예, 너 오늘 여기 와서 밥 좀 해라. 저녁에 급하게 손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도우미가 집에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연락이 왔어. 그래서 전 급하게 장을 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궁둥이 붙일 시간도 없이 종일 동동거리며 음식을 장만했죠. 그런데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던 도우미가 그대로 일을 그만둬버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어쩔 수 없다는 듯 이런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너희 시아버지가 집안에 낯선 사람 들이는 걸 싫어하신다. 그 도우미가 오랜 시간 일했던 사람이라 편했는데 일이 생겼다니 어쩌겠니? 도우미 대신 네가 와서 살림 좀 해야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매일같이 시댁으로 가서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새벽같이 달려가 아침 준비, 청소, 빨래, 저녁 준비까지 정신없이 일했죠. 시어머니는 바쁘게 일하는 저를 보며 소파에 앉아서 지적만 하셨네요.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청소 이렇게 대충 할 거야? 다림질도 제대로 못하니?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운 거냐? 시댁에 갈 때마다 그런 시어머니의 끝없는 잔소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거기다 학벌에 대해서도 늘 걱정하며 면박을 주셨어요. 아, 우리 집안 며느리면 최소한 대졸은 있어야지. 고졸이라니 말이나 되는 거야? 아, 나중에 애 낳고 학교 행사에라도 가면 어떡할래? 다른 엄마들은 다 대학 나왔는데 너만 고졸이면 애가 얼마나 창피하겠니?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방통대라도 다니거라. 생각해보니 그것도 영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아 저도 시도해보려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일 때문에 공부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매일 혼자 그 큰 집 살림을 도맡고 어머니의 잔소리에 시달리다가 집에 오면 파김치가 됐죠. 남편에게 힘들다고 하면 늘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조금만 참아. 엄만 우리를 위해서 체면을 포기하셨는데 우리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지. 네가 진심으로 열심히 하면 엄마도 언젠간 마음 돌리실 거야. 남편은 부모님이 저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신 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일이라고 늘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힘든진 잘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를 괴롭히는 건 시어머니뿐이 아니었어요. 신우들은 더했습니다. 제가 앞에 있어도 들으라는 듯이 비아냥거렸죠. 언니, 오빠가 눈이 낮아도 너무 낮았지? 회사 직원 중에도 올케보다 나은 사람 많던데 왜 그랬나 몰라? 솔직히 어디 가서 오빠 결혼 얘기하기가 창피하다니까?
큰 신우도 거들었죠. 맞아. 집안 품격이 도연이 결혼 한 번으로 확 떨어진 것 같아. 엄마 친구들도 다들 수군대는 거 들었지? 요즘 시대 고졸이라니 있을 수 있는 일이니? 우리 시댁에도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다니까. 그런 대접을 받는 저에게 명절은 지옥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차례 음식을 준비해야 했고 하루 종일 부엌에 서서 일하느라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어렵게 새 도우미를 구하긴 했지만 명절엔 오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와 신우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투덜거리는 게 일이었죠. 예, 전 좀 더 바삭하게 부쳐라. 대학도 못 나왔으면 살림이라도 잘해야지.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대체 어디다 쓰라는 거야? 그럼 신우가 신이 나서 맞장구 쳤어요. 그렇지 엄마. 다음엔 차라리 백화점에 주문해요. 괜히 입맛만 버리잖아. 남편과 시아버지는 그런 여자들의 악담을 듣고도 집안 시끄럽게 하기 싫다며 모른 척했습니다. 차례가 끝나면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혼자 해결해야 했네요. 그렇게 명절을 지내고 나면 꼬박 며칠은 몸살을 앓아눕곤 했어요. 제가 몸이 아픈 걸 보면서도 남편은 한숨을 쉬며 좋은 말 한번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엄마 눈치만 볼래? 살갑게 굴어서 점수 좀 딸 수 없어? 그게 어디 내 맘대로 되는 일이야? 어머니가 마음을 안 주시는데. 어른이 먼저 예뻐해 주길 기다리지 말고 네가 먼저 노력해야지. 이럴 때 보면 너 정말 답답해. 여우랑은 살아도 곰이랑은 못 산다더니 네가 그렇게 미련하니까 몸이 고생하는 거야. 그렇게 남편까지 짜증을 내기 시작했죠. 그러다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며 처음으로 임신하게 됐습니다. 사실 결혼 초부터 아이를 기다려왔는데 소식이 없어 걱정하던 참이었거든요.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였는데 시어머니는 좋아하기보단 걱정부터 하시더군요. 아들 귀한 집안이니 바로 아들부터 낳아야 할 텐데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애라 걱정이네. 그러면서 좋은 말씀 한번 해주질 않으셨죠. 임신 초기라 입덧이 심해서 부르실 때 몇 번 못 갔더니 대뜸 성질부터 내셨습니다. 임신했다고 바로 게으름 피우는 거 봐라. 예전엔 농사 짓다가 애 낳았다는 말도 못 들어봤어? 그러다 임신하고 넉 달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가 김장하러 오라고 부르시더니 저에게 무거운 배추와 물을 나르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걱정이 된 제가 배추를 조금씩 들었더니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죠. 너 김장 내일까지 할 거야? 그렇게 하나씩 날라서 언제 다 옮길 거야? 적어도 한꺼번에 얼른 들어서 옮겨. 그러면서 커다란 양푼이에 절여놓은 배추를 손으로 가리키셨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어머니의 매서운 눈초리를 이기지 못하고 낑낑대며 양푼을 날랐습니다. 그러고 나니 배에 싸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제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시어머니가 인상을 쓰며 나무라셨죠. 그까짓 거 좀 들라고 했다고 입 나온 것 좀 봐라. 임신했다고 아주 상전 노릇하려고 된다니까. 그거 좀 들었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누구는 애 안 낳아봤냐? 엄살 좀 부리지 마. 하지만 그날 저녁 하혈이 시작됐고 병원에 갔을 땐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저는 첫 아이를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보냈어요. 의사는 무리한 육체 노동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웃기는 소리. 자기가 부실하면서 괜히 엄한 김장 타령은? 김장하다 애 놓치면 예전엔 멀쩡히 태어나는 애들이 하나도 없었지. 아무리 없는 집구석이라도 어떻게 딸을 저렇게 부실하게 키워서 시집 보내? 기가 막혀서. 그로부터 1년 후 다시 임신하게 됐습니다. 이번엔 정말 조심했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뭐라고 하셔도 욕을 먹어가며 시댁에 가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무리하지 않으려고 했었죠. 하지만 아무리 임신 중이라도 피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명절 차례 음식 준비였죠. 임신 3개월째 되던 날 시댁에서 명절 준비를 하다 또 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남편도 걱정이 됐는지 슬쩍슬쩍 눈치 보며 도와주려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무리 못 배웠어도 어떻게 시부모 앞에서 남편을 부려먹어? 그 말씀에 남편이 펄쩍 뛰며 소리쳤죠. 부려먹긴요. 목말라서 물 먹으러 왔다가 설거지거리가 많아 보여서 제가 먼저 도와준다고 한 거예요. 이러다가 혹시 또 무슨 일 생길까 봐요. 설거지하고 전 좀 붙였다고 뭔 일 생기지 않는다. 괜히 부엌에 어슬렁거리지 말고 나가서 아버지랑 바둑 상대나 해드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도끼 눈으로 바라보셨죠. 그래서 또 저 혼자 명절 내내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탕 끓이고 새벽 3시까지 일하다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두 번째 아이도 잃게 됐죠. 그러자 이번엔 남편도 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너무 건강하지 못한 게 맞는 것 같아. 우리 누나만 봐도 임신 기간 내내 일하고도 멀쩡히 애만 잘 낳던데. 나도 이제 지친다. 너랑 내가 부모 될 운명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모진 말로 절 괴롭힐 뿐 아무도 아이를 2번이나 잃은 제 고통은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냉담해졌어요. 애 가지고 일했다고 다 그런 일 생기는 게 아닌데 어디서 애도 제대로 못 낳는 물건이 기어들어와서 내 아들 인생을 망치는 거야? 처음부터 제대로 된 여자 만났으면 지금쯤 한창 자식 재롱 보며 살 텐데. 신우들도 합세해서 저 들으라는 듯이 조롱했어요. 이쯤 되면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도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 자식을 낳지. 얼마나 얼굴이 두꺼운데 이만한 일로 이혼해 주겠어? 평생 로또 잡았으니 절대 못한다고 버틸걸? 하지만 무엇보다 괴로운 건 차갑게 식어버린 남편의 모습을 보는 일이었어요.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대화도 거의 없었죠. 그러다 간신히 한마디 하는 건 다 제가 문제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 시어머니가 직접 이혼 얘기를 꺼내셨네요. 시댁 거실에 불려가니 어머니와 신우들이 다 모여서 팔짱을 끼고 그동안 제가 저질렀다는 죄를 일일이 열거했어요. 마치 재판받는 기분이더군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저를 달래듯이 말씀하셨어요. 미선아, 우리 좀 솔직하게 얘기하자. 너도 내 아들이랑 우리 집안이 버겁지? 학력 차이도 나고 애도 못 낳고 이렇게 서로 힘들게 살아서 뭐 하겠니? 위자료는 충분히 줄 테니 그냥 도장 찍어라. 너 혼자 새 출발하기에 부족함 없이 챙겨주마. 하지만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어머니가 하라면 다 했잖아요. 애가 잘못된 것도 어머니가 하라는 거 거절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 다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어이없다는 듯 손 부채질하며 열을 식히는 시어머니 대신 큰 신우가 말했습니다. 봐, 내 말이 맞지? 절대 쉽게 안 물러날 거라니까. 근데 이제 남편 마음도 돌아선 마당에 너무 비굴하다고 생각 안 하나? 마음 떠는 사람 붙잡고 늘어져 봐야 남는 건 자존심에 상처 입는 일뿐인데. 가진 게 없으면 자존심도 없는 건가? 마음이 돌아서다뇨? 그 이는 지금 아이 잃은 슬픔에. 어머나, 저렇게 상황 파악이 느려서야. 엄마, 얼른 보여줘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탁자에 서류 하나를 집어던지며 말씀하셨어요. 열어봐라. 도윤이 미리 이혼 서류에 도장 다 찍어놨어. 이제 네 결정만 남았다고. 저는 깜짝 놀라 그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먼저 물었어요. 여보, 내가 정말 당신한테 부족한 것 같아? 어머니 말씀처럼 집만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나 몰래 이혼 서류에 먼저 도장까지 다 찍어 놓은 거야?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우리 현실을 봐. 결혼 생활 내내 부모님 눈치나 보고 서로 말다툼이나 하고 뭐 하나 좋을 게 없었어. 나 솔직히 이제야 왜 주변에서 너랑 결혼한다는 걸 다 말렸는지 알 것 같아. 애라도 생기면 자식 보는 재미에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뜻대로 안 되고. 사실 너도 우리 집안이 숨막히지?
차라리 각자 새 출발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우린 너무 다른 세계 사람이었어. 남편의 말에 무너져 내린 저도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남편의 사랑도 떠난 마당에 더는 그 지옥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죠. 마지막으로 집을 떠나는 날,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쫓아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생각했다. 그래도 우리 집안 며느리 노릇 5년 한 게 네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세월이었을걸? 네 주제 내 아들의 마누라로 우리 집 며느리로 넘치는 호강을 하면서 살았지. 평생 경험 못할 수준의 삶도 살아보고. 그러니 앞으로 네 분수에 맞는 인생 살아. 다신 도윤이 앞에 얼씬거리지 말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집을 나섰습니다. 처음엔 남편에게 뒤통수 맞았다는 생각에 괴로웠지만 막상 혼자가 되니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대가도 없는 노역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결혼하고 변해버린 남편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앞으로 펼쳐질 제 인생의 반전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신정에 신세지며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할지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아침부터 속이 메스꺼리고 어지러워서 이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죠. 축하합니다. 임신 8주네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게 병원을 나와 친정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혼 도장을 찍은 상태였고 전 남편과도 완전히 끝난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 뱃속엔 이미 하나의 생명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 소리도 내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번의 유산을 겪은 후 아이가 생기지 않길래 저는 엄마 될 운명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혼한 후에 임신이라니 마치 운명이 절 시험하는 것 같더군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직 초기라 결정할 시간이 있다고 했지만 저는 차마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굳히고 임신 사실을 친정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한참을 말없이 절 바라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선아, 생명은 소중하지만 아비한텐 네 행복이 먼저야. 이제 겨우 그 집구석에서 벗어났는데 또 그 집과 관련된 아이를 낳는다니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아니요, 이 아이는 그 사람 아이가 아니라 제 아이예요. 절대 말하지 않고 저 혼자 낳아서 제 힘으로 키울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말리셨어요. 그런 게 가능하겠니?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인데 그 집에서 모르게 애를 키울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저는 세상에 의미 없는 만남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집구석에 들어가서 고생하며 산 것도 다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한 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저는 아이를 낳기로 하고 마음을 굳게 다잡았어요. 이 아이의 존재는 나를 쓰레기 취급한 그 집구석에 절대 알려주지 않겠어. 내 아이를 또 그 인간들의 소유물로 만들 순 없어. 이 아이는 온전히 내 아이야.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상의 끝에 작은 도시로 이사까지 하기로 결정했어요. 서울에 계속 있다가 혹시라도 그 집안 사람들과 마주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경기도 용인의 한 마을에 낡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위자료로 받은 7천만 원 중 일부로 전세를 얻고 나머지는 얼마간의 생활비로 남겨뒀어요. 친정아버지도 도움을 주셨죠. 이사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준비했어요. 임신 중이라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기에 동네 문화센터에서 아동복 제작 과정에 등록해 재봉 기술을 익혔죠.
임신 초기라 입덧이 심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강좌를 찾아 따로 듣기도 했어요. 아동복 디자인, 패턴 제작, 온라인 마케팅, 창업 과정까지 닥치는 대로 공부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공부하고 낮에는 재봉 연습을 하고 밤에는 기존 온라인 쇼핑몰들을 분석했죠. 특히 아동복 시장 조사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어떤 디자인이 인기 있는지, 엄마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가격대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꼼꼼히 연구했네요. 노트 3권이 빼곡하게 찰 정도로 메모했죠. 배가 불러오면서 몸은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저와 아이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신우들의 무시도 없으니 사는 게 행복했어요.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 저의 첫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뱃속 아기를 위한 베넷 저고리였죠. 유기농 순면에 손으로 직접 술을 놨습니다. 작은 토끼와 당근 무늬였는데 완성품을 보니 너무 뿌듯하더군요. 아가야, 이거 네가 태어나면 처음 입을 옷이야. 엄마가 정성껏 만들었어. 친정아버지도 감동하셨습니다. 우리 미선이가 이렇게 솜씨가 좋았구나. 이 정도면 팔아도 되겠는데. 그 말씀이 제게 용기를 주더군요. 몇 달 후 드디어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분만실에서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우리 아가, 엄마야, 만나서 반가워? 아이의 이름은 지훈이라고 지었습니다. 지혜롭게 자라라는 의미였죠.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체가 제 품 안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최고의 엄마가 돼서 널 지켜줄게. 우리 둘이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산후조리는 친정에서 했습니다. 아버지가 소문이 자자한 산후도우미를 수소문해 집으로 부르셨죠. 그 덕에 몸이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그 기간에도 저는 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수유하면서도 노트북으로 시장 조사를 했고 아이가 잠든 사이 디자인 스케치를 했습니다. 출산 후 100일이 지나자 본격적으로 사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은 방 하나를 작업실로 만들었습니다. 중고 재봉틀 2대를 구매하고 원단과 부자재를 준비했죠. 아이를 재우고 나면 밤새 재봉틀 앞에 앉아 아동복을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시끄러울까봐 문틈까지 꼼꼼하게 막아 조금이라도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실패작도 많았습니다. 크기가 맞지 않거나 마감 처리가 깔끔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하고 공부했죠. 아들에게 입힌다는 생각으로 순면 원단에 귀여운 자수도 하나하나 정성 들여 넣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디자인으로 다음 해에 드디어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네요. 상품 사진은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아들을 모델로 자연광 아래에서 찍은 사진들은 나름대로 따뜻하고 정감 있어 보였죠. 하지만 처음 한 달은 주문이 단 1개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매일 쇼핑몰 방문자 수를 확인했지만 거의 늘지 않더군요. 좌절감이 밀려왔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아들을 보며 다시 힘을 내 디자인에 정성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맘카페에 정성스럽게 광고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맘입니다. 아이 옷을 직접 만들어 입히다가 쇼핑몰을 열었어요. 100% 수작업이라 정성이 가득합니다. 내 아이를 위한 바른 선택,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처음엔 반응이 없었지만 꾸준히 활동하자 드디어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토끼 자수 베넷 저고리를 주문한 고객이었죠.
포장을 10번도 넘게 다시 확인하면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첫 주문 기념으로 순면 손수건도 함께 넣고 손편지도 써넣었어요. 주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아기에게 행복을 선물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그 고객님이 쇼핑몰에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원단이 정말 부드럽고 좋아요. 무엇보다 정성이 느껴져서 감동했습니다. 재구매 의사 100%예요. 그 후기를 보고 밤새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그간 시댁 식구들에게 무시당하며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제 노력을 알아주는 글을 보니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 이후로 더 용기를 내고 매일 신제품을 디자인해 쇼핑몰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직접 입는 옷, 엄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라는 문구를 자신 있게 달았죠. 그러면서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단이 정말 부드러워요. 아토피 있는 우리 아이도 잘 입어요. 디자인이 특별하고 실용적이에요. 선물하기도 좋아요. 수작업이라 대량 생산한 물건과는 느낌이 달라요. 우리 아이가 특별해지는 기분이 드네요. 수많은 긍정적 후기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문도 몇 배로 늘어나자 저도 정신없이 바빠졌어요. 낮에는 아들을 돌보고 밤에는 재봉틀 앞에 앉았죠.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는 날이 많았지만 이상하게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신이 났습니다. 매출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도 보니 희망이 생겼거든요. 첫 달 매출 0원, 둘째 달 30만 원, 셋째 달 150만 원, 넷째 달 300만 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연매출 10억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낡은 아파트, 작은 방에서 시작한 사업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눈부신 성장을 한 겁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아들의 교육은 소홀히 하지 않았죠. 아이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부족한 시간을 쪼개서 책을 많이 읽어줬고 숫자 놀이, 퍼즐 맞추기 등 두뇌 발달에 좋은 놀이를 함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들은 또래보다 훨씬 빨리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어요. 3살에 이미 한글을 다 떼고 간단한 덧셈과 뺄셈도 할 수 있었죠. 하루는 유치원 선생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머니, 지훈이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영재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지훈이가요? 설마... 저는 고민하다 기관에 문의해 아들의 영재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지훈이는 뛰어난 영재성을 가진 아이라는 게 밝혀졌죠. IQ가 무려 150이 넘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들을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남다른 교육을 받는다고 다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무리한 영재 교육을 시키지 않고 그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에는 직원도 15명으로 늘고 디자인팀, 생산팀, 마케팅팀, 상담팀까지 제대로 갖춘 회사가 됐어요. 하지만 초심은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맘때 백화점에서도 입점 제안이 들어왔어요. 믿기지 않았죠. 제 이름으로 일군 회사가 국내 굴지의 백화점에 매장을 열게 된다니 감개무량했습니다. 입점 준비 기간은 힘들었지만 소비자 반응은 좋았어요. 매출도 좋았고 브랜드 인지도도 크게 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제 손을 꼭 잡은 지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학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할게. 그래서 엄마처럼 멋진 사람 될 거야. 그 말에 절로 눈물이 흐르더군요. 힘들었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러던 중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아들의 학교에서 놀라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훈이 담임입니다. 이번에 지훈이가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 초등부문 본선에 진출했어요. 지훈이는 따로 영재 교육을 받지도 않는다고 들었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전국의 영재란 영재는 다 모이는 수학대회 본선에 저희 아들이 진출했다는 겁니다. 그날 저는 아들을 안아주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나에게 찾아온 기적이구나.
내가 그 힘든 시집살이를 견디고 버텨냈던 이유가 바로 지훈이를 만나기 위해서였어. 포기하지 않고 낳아 키워서 정말 다행이야. 얼마 후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 시상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초등부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죠. 저는 가장 고급스러운 정장을 차려입고 아들과 함께 시상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상식장에서 저는 꿈에서조차 마주치고 싶지 않던 인간들과 믿기 힘든 재회를 하게 됩니다. 바로 시댁 식구들이었죠. 시상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전 한눈에 그들을 알아봤어요. 전 시어머니가 맨 앞줄 귀빈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여전히 고급스러운 차림새였지만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어요. 그 옆엔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도 있었죠. 알고 보니 큰 시누이의 딸도 그 대회 중등부에서 입상했더군요. 저는 최대한 그들과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아들과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대상 수상자 발표 때 지훈이가 무대로 올라가면서 모든 시선이 아들에게 쏠리고 말았어요.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런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사회자가 아들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죠. 다음은 초등부 대상 정지훈 학생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성적으로 대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지훈이가 당당하게 무대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껴야 했어요. 역시나 전 시어머니의 시선이 지훈이에게 고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번뜩이는 게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아들이 단상에서 내려오자 재빨리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축하해주러 다가오는 무리에 밀려 주춤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저희를 바라보던 전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예전과 다름없이 차가웠지만 그 안에 묘한 호기심과 계산적인 빛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든 서둘러 자리를 뜨렸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옳게? 정미선 맞지? 돌아보니 큰 신우였습니다. 신우 역시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어요. 저는 못 들은 척 지나치려 했지만 신우가 갑자기 앞을 막아서며 지훈이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이 아이가 옳게... 아니 미선 씨 아들? 몇 살이지? 정말 똑똑해 보이네? 그 말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전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기로 마음먹고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네, 제 아들이에요. 지훈아 인사드려. 엄마가 예전에 알던 분이야? 제 말을 들은 아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죠. 그런데 그때 전 시어머니가 작은 신우와 함께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눈을 빛내며 물으시더군요. 너 정말 오랜만이구나? 근데 이 아이가 네 아들이라고? 전 시어머니의 시선이 아들의 얼굴에 못 박힌 듯 멈췄습니다. 사실 아들은 한눈에 봐도 전 남편을 신기할 정도로 빼닮았거든요. 시어머니는 귀신에 홀린 듯 넋이 빠진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아이가 우리 도윤이 어릴 때랑 판박이네? 특히 저 눈매, 귀 모양 딱 우리 집안 핏줄이야. 작은 신우도 놀란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 아이 3학년이라고 했는데 설마... 그 순간 저는 얼른 아들의 손을 잡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잠시였지만 식은땀이 흘러 등줄기가 서늘했어요. 제 손을 잡고 따라오던 아들이 묻더군요. 엄마 저 사람들 누구예요? 왜 절 그렇게 쳐다봐요? 그냥 아는 사람들이야. 신경 쓰지 마. 가자 지훈아.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날 밤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10년 넘게 숨겨온 비밀이 탄로 날까봐 너무 두렵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시어머니가 회사 앞에서 기다리다 퇴근하는 절 보고 달려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우리 얘기 좀 하자. 전 할 말 없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네 년이 내 손주를 몰래 낳아 키웠구나. 지훈이가 우리 도윤이 아이 맞지? 나이도 딱 맞고 얼굴도 빼닮았어. 숨길 생각 말고 솔직하게 말해. 아니에요. 이미 도윤 씨하고 헤어진 뒤에 생긴 제 아이예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이미 다 조사했어. 넌 재혼한 적도 없고 아무리 남자를 만났다고 해도 아이 태어난 시기가 우리 도윤이 아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 눈 가리고 아웅 해봐야 소용없다고? 그런 일 없어요. 제 뒷조사에서 회사 알아내신 모양인데 또 찾아오시면 영업방해와 스토킹으로 신고할 겁니다. 그러고는 황급히 자리를 피한 뒤 변호사까지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전 시어머니의 끈질긴 연락에 결국 변호사와 함께 시댁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죠.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전 시어머니 측에서도 변호사를 2명이나 대동하고 나타났더군요. 물론 시누이들도 함께였죠. 큰 시누가 절 보고 다짜고짜 물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 지훈이가 우리 도윤이 아이 맞지? 아닙니다. 지훈인 제 아들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어차피 친자 확인하면 다 밝혀질 일이야. 우리가 법적으로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고. 그때 전 시어머니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거 알아내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여기 다 있어. 아이 생년월일, 너희가 살고 있는 주소, 다니는 학교, 학원 일정까지. 그리고 네가 운영하는 회사 정보도 다 있다. 아무리 도망치고 숨기려고 해도 우리 손바닥 아니라는 말이야. 큰신호가 다시 거들고 나섰습니다. 어이케, 우리가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10년 넘게 내 조카를 숨기고 있었다니 정말 나쁜 사람이네.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거야? 작은 신우도 가세했죠. 맞아요. 엄연히 오빠 자식을 자기 혼자 키우겠다고 아버지한테도 애가 태어난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미친 거 아니야. 어이없는 시댁 식구들의 말에 제가 이를 갈며 소리쳤어요. 그래서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미 남남이에요. 지훈인 제 성을 따르는 제 아이라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답했습니다. 핏줄이 그렇게 억지 쓴다고 끊어지는 거냐? 그리고 지훈이는 영재라면서? 그런 뛰어난 아이를 제대로 교육하지도 않고 어디 어미라고 큰 소리야. 그런 애는 우리 집안으로 데려가서 제대로 교육받게 해야 해. 우리가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줄 거다. 필요 없어요. 지훈이가 원하면 제가 충분히 뒷바라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전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좋게 말할 때 협조해. 지훈이는 앞으로 우리 회사의 후계자가 되어야 할 아이야. 그러다 시어머니가 말을 멈췄지만 전 이미 변호사를 통해 전 남편의 근황에 관해 알게 됐어요.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한 다음 해에 재혼했지만 아이가 없어 얼마 전에 또 이혼했다더군요. 그래서 제 아들을 본 시어머니가 무작정 아이를 데려가고 싶어 했던 겁니다. 저는 10년간 쌓아온 울분을 토해내듯 소리쳤죠. 그 집에 살면서 어머니의 시달림 때문에 전 아이를 2이나 잃었어요. 그러다 재혼하고 나와 간신히 지켜낸 아이인데 이제 와서 제 아들이 필요하다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잠시 주춤하시더군요. 하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 다시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때는 내가 좀 심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우리 집안 유일한 핏줄이고 거기다 영재야. 제대로 키워야 해. 너 같은 고졸이 뭘 안다고 영재를 키운다고 하는 거야? 그 말에 결국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해 소리쳤어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혼자서 아이 낳아 키우고 일하면서 회사까지 읽었어요. 지훈인 이런 저를 자랑스러워해요. 고졸이든 대졸이든 아이 키우는 데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그 집구석에 절대 내 아들 보낼 수 없습니다. 그때 전 시어머니가 자기 변호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법적으로 해결하지. 양육권 소송 제기하겠어. 도윤이가 지훈이의 친부고 우리 집안이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가 있으니 법원에서도 고려할 거야. 어머니, 저 이혼시키려고 눈에 불을 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권리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권리? 내 손자니까 권리가 있지. 친부도 모르게 애를 낳아 키운 넌 그럼 정상이냐?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전 이혼한 뒤에 임신 사실 알았어요. 이미 어머니가 절 강제로 이혼시키고 내쫓은 다음이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임신 사실을 알려야 했나요? 물론이지. 그 아이는 우리 도윤이 아이야. 당연히 우리가 키울 권리가 있다고. 아니요. 지훈인 제 아이예요. 제가 혼자 낳고 혼자 키운 아이라고요. 그날 저희는 조금의 양보도 없이 서로가 지훈이를 키울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결국 아무것도 결론 내지 못한 채 헤어졌고 며칠 후 정말로 전 시어머니 측에서 보낸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아들의 친자 확인과 정기적인 면접 교섭권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변호사를 통해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나온 사람들이 제 아들을 조사하러 왔다는 겁니다. 누군가 제가 아들을 학대한다고 신고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연락받자마자 즉시 학교로 달려갔어요. 교무실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 2명이 서류를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절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지훈이 때리거나 위협하신 적 있으신가요? 말도 안 돼요. 절대 없습니다. 지훈이가 집에서 제대로 먹고 있나요? 영양 상태는 어떤가요? 당연히 잘 먹이고 있습니다. 아이 보면 아시잖아요. 혼자서 아이 키우시느라 힘드실 텐데 혹시 아이를 방치하지는 않으셨나요? 전 회사 일하면서도 지훈이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학원 픽업도 제가 직접 하고 저녁은 꼭 함께 먹어요. 담임 선생님도 당연히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지훈이는 어머니와 상당히 애착관계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이가 학대받는다는 정황은 어디서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지훈이 어머님 바쁘시지만 학교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십니다. 뭔가 잘못된 신고인 것 같아요. 지훈이도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결과는 당연히 잘못된 신고라고 나왔지만 저는 그게 전 시어머니의 측의 만행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서 주변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릴 의도 같았죠. 하지만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학원에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었죠. 저는 기다리다 못해 아이 친구들과 그 부모들에게 다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 아들과 같이 학원에 다니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까 학원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데려가셨어요. 지훈이한테 자기가 할머니라고 하시는 걸 분명히 들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전화기를 드는 순간 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훈이 우리 집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가 손자 맛있는 것 좀 먹이고 싶어서 데려온 거니까.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지훈이 돌려주세요. 이건 엄연히 유괴라고요. 유괴라니 말 조심해라. 친할머니가 손자랑 시간을 보내는 거야. 지훈이도 좋아하고 있다.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은지 구경하고 다 보여주고 있어. 네가 살던 그 낡아 빠진 아파트와는 차원이 다르지. 아마 이제 너한테 가기 싫어할걸. 전 시어머니는 제 말에 콧방귀도 끼지 않았고 저는 결국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바로 나서기를 꺼리며 답답한 말만 반복했어요. 아이의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요? 이혼했습니다. 아이는 제 성을 쓰고 있어요. 지금까진 교류도 전혀 없었다고요. 그래도 친할머니가 잠시 데리고 있는 거라면 일단 대화로 해결해 보시는 게... 더는 기다릴 수 없어 변호사와 함께 전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10여 년 전과 조금도 변함없이 거대하고 위압적인 모습 그대로였죠. 문을 열어주지 않아 대저택 앞에서 한참 동안 기다린 끝에 겨우 들어갈 수 있었네요. 거실에 들어서니 지훈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으며 소리쳤어요. 지훈아! 엄마! 그 모습을 본 전 시어머니가 달려오더니 아들과 저를 뜯어놓으려 애를 쓰며 외쳤죠.
지훈아, 할머니가 말했지. 여기서 살면 네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어. 맛있는 것도 원 없이 먹고 보고 싶은 책도 다 살 수 있어. 원하면 외국으로 유학도 보내줄 수 있다고.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울면서 말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전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지훈이의 말에 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훈아, 여기가 진짜 네 집이야. 여기서 살면 더 좋은 교육 받을 수 있어. 너 아빠 안 보고 싶어? 싫어요. 전 아빠 없이도 잘 살았지만 엄마는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우는 아이를 보는 게 너무 괴로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지훈이 놔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애한테 상처만 줄 뿐이에요. 상처? 너한테서 자라는 게 더 상처야. 멀쩡한 아버지 놔두고 왜 애를 손가락질 받으며 자라게 만들어? 저흰 둘이서도 아주 행복해요. 아빠 없이도 지훈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 그럼 법원에서 판단 받아보자. 너랑 우리 도윤이 중 누가 더 아이에게 좋은 환경인지. 그때 제가 데려간 변호사가 개입했어요. 여사님, 지금 하고 계신 행위는 명백한 미성년자 유인입니다. 즉시 아이를 돌려주지 않으시면 형사고소하겠습니다. 그 말에 전 시어머니가 한 발 물러났지만 마지막에 섬뜩한 말을 남겼어요. 오늘은 보내주지만 이대로 끝난 게 아니야. 지훈이는 우리 집 핏줄이야. 어떻게 해서든 꼭 데려올 거야. 너같이 못 배운 것이 내 손주를 키우게 놔둘 순 없어. 저 아이한테 우리 집안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저는 다급하게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놀란 아이를 달래려 꼭 끌어안고 말했어요. 지훈아, 이런 일 당하게 해서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동안은 숨겼지만 이제부터라도 지훈이가 아빠 만나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해줄 거야. 혹시나 할머니 집에서 살고 싶은 거라면. 저는 차마 아이를 보내준다는 말은 할 수가 없어 말끝을 흐렸어요. 그런데 그때 아들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들의 휴대폰이었죠. 지훈아, 네 휴대폰은 왜? 엄마, 전 할머니 집에 가기 싫어요. 그 할머니가 우리 친할머니라는 게 아직 믿기지도 않고 고모들도 무서워요. 그래서 사실 할머니 집에 있을 때 이걸로 녹음했어요. 혹시 필요할까 해서요. 뭐? 아니, 여기 무슨 얘기가 들어있길래? 변호사 아저씨랑 같이 상의해보세요. 저는 아들을 재우고 방으로 돌아와 휴대폰에 녹음된 음성 파일을 틀었다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건넨 말들은 충격 그 이상이었어요. 도저히 아이의 미래를 걱정한다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죠. 지훈아, 네 엄만 무식한 년이야. 고작 고졸 출신이 뭘 알겠니? 우리가 키워야 네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거야. 네 엄마라는 그 여자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큰 신우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래, 맞아. 너처럼 똑똑한 애가 왜 그런 여자 밑에서 자라? 없는 집구석에서 지질이 궁상 떨면서 사는 주제 꼴에 엄마랍시고 어이가 없다 진짜. 지훈아, 그런 여자한테 미련 갖지 말고 깔끔하게 마음속에서 지워버려. 부모도 너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부모인 거야. 그러더니 잠시 침묵이 흐르고 아들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아들이 자리를 비운 것 같이 보이자 갑자기 남은 세 여자가 이상한 말을 짓거리기 시작했죠. 먼저 작은 신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양육권 소송하지 말고 더 확실한 방법 써요. 애엄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진단서라도 만들면 더 확실해질 것 같아. 내가 아는 정신과 의사 있거든. 그러자 큰 신우도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돈으로 해결하면 돼. 의사 한두 명쯤 구워 삼는 건 일도 아니잖아? 참, 그리고 그 아동복 회사인지 뭔지 그 망하게 나쁜 소문 내는 것도 방법이야. 회사가 망하면 아이 키울 능력이 없다는 게 증명될 테니까. 저는 그 녹음 파일을 들으며 분노로 치를 떨었지만 동시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똘똘한 아들이 제가 생각지도 못한 증거를 만들어 온 겁니다.
다음 날 저는 즉시 변호사를 만나 지훈이가 녹음해온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야, 아드님 정말 똑똑하군요. 이 짧은 녹음에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 불법 모의, 명예훼손까지 엄청나게 불리한 정황들이 많이 들어있네요. 그 이후로 법적 조치가 진행되고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측은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고 저는 그에 맞서 아동 유인 및 정서학대로 고소한 상태였죠. 전 남편 측에서는 경제적인 우위를 들어 아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강도현 씨는 아이의 친부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면접 교섭권이 인정돼야 하고 또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친부와 함께 사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측 변호사는 지훈이가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녹음을 들어보시면 할머니라는 분이 아동에게 얼마나 부적절한 언사를 해왔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이 앞에서 애착관계인 부모를 모욕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심각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또한 친부의 가족들이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온갖 범법적인 행동을 모의한 정황도 있습니다. 과연 저런 환경에서 아이가 바른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 능력이라면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친모도 충분합니다. 곧 법정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엄만 무식한 년이야. 고졸이 뭘 알겠어. 네 엄마는 실패한 인생이야. 엄마를 버려야 해. 판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계속해서 변호를 이어갔어요. 친부의 가족들은 아동을 학원에서 무단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는 명백한 미성년자 유인입니다. 또한 허위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여 친모와 아동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습니다. 저의 과거 의료 기록도 제출했습니다. 정미선 씨는 과거 시댁에서의 가혹한 시집살이로 2번이나 유산한 전력도 있습니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과도한 노동과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가정이 과연 아동에게 적합한 환경일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 남편에 대해 알게 된 사실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친부인 강도현 씨는 현재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상 금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부가 과연 아동에게 올바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며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은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경영권을 위협받자 조금씩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아들의 존재를 알기 얼마 전에 그 사실이 발각돼 검찰에서 조사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못나도 그렇게 못난 남자가 없어 보였죠. 그때 제 아들이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판사님, 저도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판사가 잠시 고민하다 미소를 지으며 허락했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하고 싶은가요? 아들은 떨지도 않고 또렷한 목소리로 방청객과 판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 엄마와 살고 싶어요. 할머니는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에게 자식이 없어서 데려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는 절 힘들게 낳아서 사랑으로 키워주신 엄마를 무시하고 욕했어요. 전 그런 사람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엄마랑 함께할 때입니다. 그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흘러나오고 몇몇 사람이 훌쩍이는 소리도 들렸죠. 곧이어 법정에서 판사님의 판결이 내려졌어요.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고 측의 양육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합니다.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때 현재 양육 환경을 변경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 가족들의 행동이 아동에게 정서적 해를 끼쳤다고 판단됩니다. 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 측의 미성년자 유인 및 아동 정서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더불어 향후 5년간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법정을 나서는 전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두고 봐. 하지만 그 후로 2년이 지나도록 전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그 일당들은 저희 앞에 나타나지 못했어요. 전 남편의 공금 횡령이 사실로 드러나 실형을 받고 복역하게 됐거든요. 그 바람에 경영권을 박탈당한 일가는 거리로 나앉게 됐죠. 그 충격 때문에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는 모양이었어요. 친정이 풍비박산나자 이혼당한 큰 신우는 여동생과 함께 시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보험을 팔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제 고학년이 된 제 아들은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모든 대회를 휩쓸고 있어요. 뭐 어떨 때는 그런 아들을 제가 낳았다는 게 신기할 지경이죠. 저는 아들을 보며 자주 묻습니다. 지은아, 너 지금 행복해? 수학대회, 과학대회 나가는 게 힘들어지면 언제든지 말해. 엄만 우리 지훈이가 1등이 되길 바라지 않아. 그냥 지훈이가 행복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제법자라 목소리가 굵어진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아요. 근데 전 수학 문제 풀 때가 엄마랑 있을 때 다음으로 행복해요. 앞으로도 제 앞에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겠지만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설레거든요. 그런 아들의 말을 들으며 전 생각했어요. 앞으로 저에게도 풀기 어려운 숙제들이 많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일엔 해답이 있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게 인생이라고요. 그러니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며 속 끓이지 말자고 생각했죠. 제가 부모지만 오히려 똘똘한 아들을 보며 삶의 바른 길을 발견해가는 기분이 드네요. 그럼 여러분도 앞으로 다가올 인생의 두려움보단 설렘을 안고 살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긴 사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